네, 바로 제3세션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신 현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의 고문을 맡고 계신 윤종수 고문님께서 해주시겠고요. 네, 재원 부분은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발제해 주시겠고, 감축 부분은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후변화정책연구부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적응은 강주현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고, 네, 토론으로서는 장은혜 법제연구원 팀장님, 이시은 IDM 국가사업 담당관님,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님, 김수빈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윤종수 고문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은 윤종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법제연구원하고 같이 공동 주최하는 CSD 랩은 기후환경법 정책센터라고 합니다. 거기에 고문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환경을 담당하는 고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요. 아시다시피 시간이 우리가 55분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4분, 그래서 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오늘 발표자분들께 충분히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아까 총론 부분에서 환경부의 이창흠 실장님과 또 외교부의 윤현수 국장님이 총론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세션은 거기에 부가적으로 강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엑기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최대한 30분을 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3분, 한 분이 다행인지 안 오셔가지고 우리가 6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6분 하면 3, 6, 18, 18분이고 토론자는 4분 하면 3, 4, 12분 딱 해서 3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저도 이번에 다녀왔고 교토의정서 2097년에 교토 회의할 때부터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제 이야기는 생략하고 바로 발표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서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님으로 계시는 문진영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어떤 의미에서 논의가 진행이 된 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다 중요한 내용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후재해를 갖는 의미는 사실 그동안 협상에서 재원,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 배양을 가장 개도국들이 이행 수단으로서 강조해 왔었고요. 근데 점점 지금 얘기되는 것들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제 빌리언이 아니라 단위가 트릴리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도국의 수요가 막대한데 이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 파리 협정에서 후속 관련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메꿔 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계속 앞에서는 재원이 많이 조성됐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개도국은 난 아직 헝그리해. 이게 말이 돼? 의 얘기입니다. 왜냐? 2020년까지 원래 1,000억 달러 만든다는 것을 선진국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봐서는 아직 충족이 안 됐고 그나마 2022년에는 달성이 된 것 같다라고 OECD가 발표를 하니까 그거를 주로 인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재원이 충족이 안 됐고 있고 감축과 적응 간에도 불균형이 있다. 공공재원을 위주로 좀 선진국이 지원해 한다라는 게 이제 개도국의 의견 사항들인데 그게 지금 전혀 매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의제도 캅 28, 그다음에 CMA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가 이제 CMA라고 하는데 5차 당사국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에서 의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이제 NCQG를 새로운 조성 목표를, 그래서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를 기초로 한 새로운 재원 조성을 목표를 만들자. 근데 그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화두인 것 같고요. 가장 기술적인 논의들은 재정상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아젠다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기후 재원이 사실 그래서 1,000억 달러를 만드는 논의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2027년까지 한다는 것이고, 상설위원회가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의제들을 뒷받침하는데 여기에 좀 더 숙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또 얘기가 파생이 되는 것은 그 파리협정 2조 단락 1C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게 파리협정 9조에 있는 재원 부분하고 어떤 연관을 가져야 돼, 이 부분이 아직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 파리협정 2조 1C가 보면은 모든 재원 흐름을 저탄소 배출, 기후 클라이밋 리질리언트 디벨롭먼트에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이지를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개도국은 당연히 선진국이 재원을 만든 조성, 그런 모든 노력의 흐름들이 개도국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받아야 될 지원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다른 데서 끄집어 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많은데, 선진국이 계속 재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예측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좀 미리 사전적으로 좀 정성적이면서 정량적인 정보를 미리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 바이애니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2차례 했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일단 GCF는 기후 협약 내의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 주체입니다. 다만 이 손실과 피해 기금은 이 운영 주체가 아니라 운영의 위임을 받은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상이 좀 다르다. 그 차원에서 그 하나의 원오브댐의 펀드로서 활동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가 결국은 내년에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사실은 그냥 기술적인 논의들만 이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말잔치에 불과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왔던 것은 도대체 그 재원 조성 목표의 시간적 범위와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출처는 어떻게 하고, 그 규모, 그 사이즈는 도대체 얼마만큼 낼 거냐, 이에 대한 얘기, 다양한 옵션들은 난립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사항은 이거 기술적인 대화 말고 좀 더 공식적인 협상을 적어도 3번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올해 2023년에 여러 가지 논의 프로세스들의 말도 많고 기술적인 뭐 정리도 많았지만, 결국은 24년, 25년 넘어가면서 이제 BUR, BR 제출하는 그 문제, BTR을 제출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NCQG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내년에, 그 다음 이후로는 파리협정과 관련된 논의들, 의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도대체 누가 재원을 낼 것이냐입니다. 왼쪽은 EU 이사회 의장을 지금 이장국 지금 이번에 스페인인데 대표하는 환경부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재원 공유 주체를 좀 더 넓히자. 페어한 접근 방안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어떤 온실가스 배출 역사적인 체계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 그다음에 오염자 지불 원칙에 따라서 지금 많이 배출하는 사람도 앞으로 내야 되지 않겠어라는 얘기를 이제 뭐 과감 없이 내고 있습니다. 그 타겟이 누가 될까요? 중국 산유국, 그다음에 경제로 가능한 국가,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냐면, 오른쪽에 있듯이 지금 이번에 그 GST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막대한 규모의 지금 앞으로 재원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충족할 방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모아야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럴 때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떠한 우리는 어떠한 포지션으로 우리가 글로벌 기후 재원 조성에 역할을 참여해야 될 것인지.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련 보고서를 개도국 관점에서 BUR을 냈습니다. 근데 앞서서 센터장님께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BTR을 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BTR의 개도국의 이런 포지션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BTR이든 BR이든 우리나라는 약간 선진국에 해당되는 정보를 줬습니다. 앞으로는 그 재원 정보에 있어서는 양자 다자뿐만 아니라 퍼블릭 인터벤션을 통해서 조성된 재원도 공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가 좀 더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시간을 더 많이 썼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아주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첫날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스 앤 데미지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공식 재원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때 채택이 된 다음에 어떤 시민 단체에서 말하기를 should not rob Peter to pay Paul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터한테 뺏어가지고 폴한테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쪽 돈을 빼가지고 저쪽에다 주면 안 된다.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를 공유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되시겠습니다. 감축 부문인데요. 두 번째는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연구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 시간 지금 듣고 계셔가지고 많이 좀 피곤하시겠습니다. 저도 앞서서 이미 감축에 관한 주요한 말씀들은 이미 뭐 GST라든지 기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샤름 엘 셰이크 감축 작업 프로그램 MWP라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기후변화 협상에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했었던 2013년 바르샤바였고요. 2019년 마드리드에 잠깐 들렀었습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10년 만에 캅에 제대로 된 캅에 한번 와봤는데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제 10년 만에 만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이제 프로즌맨이 다시 이제 해동된 것 같다. 부속서 1, 비부속서 1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10년 뒤에 와 보니까 선진국, 개도국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의는 어디에도 없고 웅크타드 기준 선진국 말하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얘기했더니 뭐 알면서 왜 이래요? 한국이 선진국이지.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정체성 위기 같은 것도 느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WP 감축 작업 프로그램 회의에 제가 좀 참여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좀 재미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범 배경은 결국은 얼리 액션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내뿜는 온실가스하고 2050년에 내뿜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누적된 그 데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줄이는 게 2050년에 줄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그래도 그 경로의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글래스고에서 의지가 채택됐고 작년 샤르m 엘 셰이크에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현재 캅 27에서 유일한 감축 의제였고 내년에도 어쩌면은 이 감축 얘기는 다 여기로 이제 다 몰려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뭐 그렇게 여기 배틀그라운드는 아니었습니다. GST에서 다 싸워가지고요. 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여기가 화끈해질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진국 개도국이 어떤 그 얘기들이 있었는지는 뭐 워낙에 오래된 얘기, 우리한테 의무를 지우지 마라는 개도국과 너희가 안 하면 누가 하는데라는 선진국이 계속 맞붙었고 그러는 와중에도 이 MWP는 나름 좀 올해는 좀 평온하게 지나갔었습니다. MWP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되 다만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주제별 대화라는 걸 하게 돼 있고요. 이거에 바로 이어서 투자 중심 행사라는 것을 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럼 이것을 결국은 실현하기 위해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짝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실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차 글로벌 대화에서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차에는 재생에너지, 전력만기 에너지 저장, CCUS, 에너지 효율 각각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다루고 2일차에는 장애 요인과 도전 과제를 다루고 3일차에서는 이제 투자 중심 행사라고 해서 UN 지역 기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기 같으면은 뭐 에스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UN 그 ECR인가요? 뭐 유럽은 유럽대로 있고 하는 그런 데와 그다음에 다자개발은행 그리고 국제기구 이런 곳에서 와서 이제 개도국 내 사업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이 여기서 실제로 개도국이 자신들의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혹은 다자은행을 통해서 제안되거나 하기도 했었습니다. 주제별 논의 내용은 뭐 생략하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빽빽하게 적어놨는데 이게 결국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상에서의 대결적 구도만이 아니라 이렇게 툭 터놓고 한번 우리 얘기 좀 해보자라고 하면 의외로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좀 이런 그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이게 2차에서도 이어졌는데 2차는 제가 이제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요. 수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아부다비에서 있었습니다. 1차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주제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장애요인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투자 중심 행사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월드 카페라는 구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제별 논의를 할 때 주제별 논의와 장애요인 도전 과제 얘기할 때 오전에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큰 홀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이제 설명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브레이크아웃 그룹으로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자 모여서 서로 이제 논의를 주고받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뭐 서로 이제 상당히 서로 몰랐던 얘기들도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뭐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개도국에서 있던 젠더 문제가 대중교통을 활용한 감축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오 그렇구나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 행사였고요. 주제별 논의 내용은 뭐 수송 부분에 특화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활발한 의견 교류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 글로벌 대화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구체적인 주제를 딱 정해졌기 때문에 목적성 있는 토의가 가능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알만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말 딱 척하면 척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고민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것이 결국은 협상의 원동력을 이렇게 빌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내년에도 또 2번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효율적 논의가 유도가 되니까 협상의 대결적 분위기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실무자들끼리 하는 얘기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시급한 문제 위주로 논의 주제가 적절히 설정이 됐기 때문에 수송 부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감축 배출 분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이슈가 되는 것은 감축 행동에 대한 지원이 결국 실현되는 데 있어서 이러한 MWP의 논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어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여기서 다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IFE라는 투자 중심 행사에서 굉장히 신선한 것이 발제가 되지만 그게 결국 어떻게 지원을 끌어당겨서 개도국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해 주기 힘든 부분이 사실이고요. 특히나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라 간에 워낙에 이게 영향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MWP 결정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던 거 계속하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얘기들은 다 GST로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던 거 계속하되 글로벌 대화 운영 방침의 3번째에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계됩니다만 세부 주제별로 글로벌 다이얼로그와 인베스트먼트 포커스드 이벤트가 서로 연계가 강화되도록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어가 돈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부분을 얘기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협상에서도 결국은 당사국 간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얘기고 특히 여기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MWP가 결국은 감축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GST에서 요번에 이제 배틀그라운드였다면 내년에는 MWP의 모든 감축 얘기가 다 넘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로드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장 그 부문별 접근이랄까 부문별로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것은 개도국들이 국가 간의 구분을 흐린다 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것을 선진국들 여기로 다 가져올 기세고요. 개도국들은 당연히 이러한 감축 행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여기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되면서 내년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GST가 5년마다 돌아가고 5년마다 돌아가면 매년 아시아에서 캅을 할 때마다 GST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5년간의 사이 그리고 이제 그 다시 그 NDC로 옮기게 되는 그 사이에 있는 해 같은 경우에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MWP가 굉장히 좀
배틀그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현수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그런 기술적인 대화는 꽤 오래 하고 막판에 이제 캅에서 모여서 싸우는 것은 짧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글로벌 다이얼로그의 좋은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은 이제 내년 말까지 경년 그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035 NDC라고 하는 또 다른 큰 목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이 NDC 우리 만들 때도 굉장히 국내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토론과 회의와 이런 작업을 거쳤는데 내후년 아마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이것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것이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적응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강주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I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 강주연입니다.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빨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적응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적응의제는 이제 하나의 의제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4개의 의제가 이번 회기에 진행이 됐고 저희가 2개의 의제에서는 실질적 합의에 성공했고 그중에 제가 별표 표시한 글라스고 샤멜쉐이크 작업 프로그램 결과가 가장 유의미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글로벌 적응 목표 체계라고 불러왔던 체계가 하나 설립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결정문이 나오고 나서는 명칭이 UAE 글로벌 기후 회복력 체계라고 명칭은 변경이 되었지만 결국은 글로벌 단위에서 적응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을 점검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가 하나 새로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응의제에서 왜 이런 체계가 새로 신설됐냐 하면 그 이전에 적응의제 논의 동향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4개의 의제들이 사실 파리협정 이전에 설립이 되었고 노란색 사각형으로 돼 있는 것이 저희 이번에 글로벌 적응 목표 체계를 마련한 작업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의제들이 파리협정 설립 이전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파리협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적응에 대한 사항들을 소화하기에는 적절한 구조가 아닌 형태로 되어 있던 의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라스고 샤멜쉐이크 작업 프로그램이 탄생을 했고 그 작업 프로그램에서는 그 2021년에 설립이 됐는데 사실 파리협정 7조 1항에 보시면 글로벌 단위의 적응 목표라는 걸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적응 역량 강화, 회복력 강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 경감이라는 굉장히 정성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개념화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이 마련이 됐습니다. 맨 아래 특징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2년간의 임시 작업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올해 종료 예정이었고 무조건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 사회 워크숍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적응 목표 체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글로벌 기후 이제 적응 목표 체계, 글로벌 기후 회복력 체계의 주요 내용은 일단 이전 글라스고 샤멜쉐이크 작업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다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부문별 목표치, 정책 주기별 목표치, 향후 작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부문별 목표치라는 것은 여기 가운데 이제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수자원, 식량 안보, 보건, 생태계 기반 시설 및 인간 정주, 빈곤 및 생계,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항들이 비고속적이고 비구속적임에도 굉장히 약한 어조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라는 목표치라기보다는 좀 이제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정책 주기별 목표치인데요. 이것 역시 비구속적이지만 정책 주기별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랑 달성 시점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상세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적응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정책 주기를 4단계로 봅니다. 일단은 영향 취약성 리스크 평가라고 하는 과학적 평가, 그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고 그 이행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학습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학적 평가 단계에서는 2030년까지 과학적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반영해서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7년까지는 다중 조기경보 시스템, 기후정보 서비스, 체계적 관측 체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국가적응계획 등의 적응정책을 마련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계획과 전략에서 적응 주류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에서도 2030년까지 진전을 보이도록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평가 학습에서도 관련 제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제도적 역량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작업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 완결된 그 체계라면은 요걸로 이제 완결된 체계라면 요걸로 끝이 나야 되지만 그 이후에 작업 계획까지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2년간의 그 지표에 대한 작업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립했고 25년까지의 추가 논의 사항이나 기타 향후 작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시사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재미있는 사진을 포함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그다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비구속적인 목표치라는 점에서 이제 달성을 못했을 때에 부담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그 정책 주기별 목표치의 경우는 제가 이게 조금 더 앞선 부문별 목표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파리협정상에 7조가 적응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 주기별 정책에 대해서는 파리협정 7조 9항에서 당사국이 적응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그 정책 주기에 대한 이제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주기별 목표치는 파리협정 7조 9항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부담이 있는 항목이라고 여겨지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점과 이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 정책 주기별 목표치에 대한 모든 제도를 이미 다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 부담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시사점으로는 이제 앞서 그 기존의 적응 의제들이 좀 적응 논의하기에 적절한 체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파리협정이 마련되고 나서 이제 적응이라는 범위는 커졌으나 기존 의제들이 이걸 충분히 다루지 못했는데 이제 글로벌 목표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양한 적응 논의를 담을 수 있는 그 장이 되었고 지금 이제 그 협상 문안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목표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행 수단에 대한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리협정의 적응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좀 종합적인 적응 논의 체계가 새로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특징점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라는 점인데요. 일단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목표치가 설정이 돼야 되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평가 방식까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다 마련이 되면 저희가 글로벌 적응 진척에 대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현재 지금 목표치에는 합의를 했으나 지표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의 지표 작업 프로그램 혹은 그 이후에 이제 평가 방식까지 논의한다면 향후에는 글로벌 적응 진척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개도국 이행수단과의 연계 및 지원 요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이제 재원 쪽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바라보고 있지요. 게다가 이제 적응 쪽에서는 이제 이 도표가 사실 파리협정의 6대 요소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감축과 적응이라는 그 양대 목표를 이제 이행 수단들이 받쳐주고 투명성 체계가 넓게 이 요소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적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행수단, 재원, 기술, 역량 배양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적응 목표 체계에서는 그 적응의 목표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이행수단도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어서 앞으로 2030년까지, 27년까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개도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어차피 저희가 개도국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원을 할 때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차피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5년 단위 적응 정책 주기를 3번 이상 돌려본 경험이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도국 요구를 예상하시고 장기적으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적응과 관련돼서는 제가 오래전이죠. 15년 전쯤 환경부에서 기후대기국장을 할 때 KI의 적응센터 만든 거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아까 발표를 했는데 만든 것이 제가 제일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응은 국제적인 어떤 논의와는 별도로 올해에 여러분들 느끼셨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익스트림 웨더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응 대책을 국내적으로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환경부에서 적응 종합 대책이라는 걸 세우지만 각 부처 것을 그냥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준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그런 재해 예방 적응 대책이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장은혜 법제연구원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COP28 가셔가지고 발표도 잘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의 장은혜입니다. 이번에 이제 정서영 교수님 팀과 성과 전망 세미나를 올해로 아마 이제 3번째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이번에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원장님 모시고 이제 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저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법제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조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전 세계 국가에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뭔가 공통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특히 조금 더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많이 언급들을 하셨는데요. 합의문에 언급됐던 그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그 표현하고 관련해서 보면 중요한 성과로 보는 입장도 있으시고 글로벌 토크쇼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합의문에 뭐 화석연료의 감축, 퇴출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이 이제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완화된 표현이 합의문에 그 들어간 지점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 표현의 경중을 고민한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 그 합의문의 내용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어느 정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을 하는 입장에서 법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조금 실질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법령안을 작성할 때 뭔가 실제로 작동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나 용어 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 정신 아니면 뭐 이념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준수 실적이나 이런 걸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쓴다 할지라도 미사여구도 조금 동원하고 이상적인 내용도 이제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선언적으로만 표현을 한다는 데에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 자체도 사실 굉장히 선언적이긴 하지만 화석연료 만약에 퇴출 이거를 완전히 멀리 있는 이상적인 목표로만 생각을 했다면 도리어 합의문에 굉장히 쉽게 넣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전 세계가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제 합의문에 들어간 순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의문 표현의 경중으로 치열하게 싸움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파리 협정을 비롯해서 기후 변화와 관련한 국제 규범들은 사실 우리 그냥 국내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내 법령과 같은 수준이나 아니면 그런 형식의 강제력을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이행을 담보할 건가 이게 굉장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현재 전 세계는 강제력이 명시되지 않은 이 파리 협정의 준수를 위해서 각 국가별로 국내법도 제정하고 2050 탄소 중립을 법률에 규정하고 NDC 달성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 변화 관련 국제 규범이 이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화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후변화 영역에서 우리 법제 분야가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번 이제 캅을 다녀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이나 뭐 구체적 제도 분야는 저희가 사실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시고 하셨던 이런 전문가분들을 도와서 이제 국제 규범 정립을 할 때 법제 쪽에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규범 제시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우리 법제연구원의 그런 구체적인 연구 방안이 이제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상만 체결된다고 될 게 아니라 협상장에서의 내용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국내적으로 이행을 하려고 하면 국내에서의 이행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제도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국제 규범하고 완전히 별개일 수는 없지만 또 국제 규범하고 구분되는 국내에서의 제도 구축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민간 같은 경우에 참여를 어떤 식으로 독려하고 이를 또 제도화할 것인지 하는 것 등이 아마 우리 법제연구원에서 앞으로 더 고민하면서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법제연구원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언론입니다. 이 캅 28을 바라보는 언론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정우진 우리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님께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정우진 부사장입니다. 저희 에너지경제신문은 이제 기후 에너지라는 특화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경제지고요. 또 오늘 이 세미나를 저희들이 또 주최하는데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는 이제 사실은 캅은 가지는 않았지만 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나서 도하 언론에 많은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캅 28이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에서 어떠한 대응을 앞으로 해야 되고 어떠한 또 이득을 가져왔나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원전을 이제 3배 정도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충하자 이 문제가 나왔고요. 재생에너지도 더불어서 3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효율도 2배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 캅 28에서 세계 22개국이 이제 2050년도까지 지금보다 원전을 3배 늘리자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 탈원전이냐 뭐 친원전이냐는 말로 굉장한 어떤 사회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까지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세계 6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전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점은 전체적인 사이클 주기, 모든 주기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22개국이라는 이 서명한 나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한국형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CFE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선언적으로 거기 가서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탄소 포집 또는 수소와 아주 연관되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3배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고 전력 생산 시간이 짧고 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생산성에는 절대로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동안에 이제 에너지 믹스를 이용해서 전력 공급을 한 탓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안정성은 99.9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이 굉장한 경지에 달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감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해야 된다. 국제적 협력을 해서 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또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만이 된다. 지금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을 늘리고 모든 걸 늘리다 보면 사실은 거기에서 이 충돌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섹터 커플링이라든지 ESS 이러한 데 들어가는 돈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제휴가 누구보다 필요하다.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 국가가 지구촌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95% 수입하는 나라, 또 지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죠. 한국전력의 어떤 부채 문제, 가스공사의 미수급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녹색 기후 기금 GCF에 3억 달러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그 CF 캅 28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이 가셔가지고 파리 협정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적 재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한 그 데미지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UAE가 사실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3%밖에 배출을 하지 않지만 1억 달러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화석연료에 대한 특히 석탄 발전입니다. 이 석탄 발전은 이번에 123개국이 배출가스 저감이 미미한 석탄 발전은 신속히 폐기하고 신규 허가는 제한하자고 했습니다. 이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우리가 매일 말하고 있고 또한 COP에서 매일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석탄 발전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위가 중국 50.5%, 인도가 11.3, 미국이 8.5, 뭐 이렇게 쭉 하면은 독일, 러시아까지 하면 한 80%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1.8%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 온실가스가 유독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석탄 발전은 인류 문명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의 많은 부분을 견인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제는 이제 신규 석탄 발전 건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후 석탄 발전은 신속하게 순차적으로 폐지될 것이며 또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명이 남은 석탄 발전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상과 지원을 통한 정의롭고 질서 있는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일본도 현재 석탄 발전이 한 30% 되고 있고요. 신규 석탄 발전이 한 기가 지금 건설되고 있고 또 한 기가 사전 승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좀 더 저희들이 감안해서 무조건 퇴출하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한 전환. 아까 이제 전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공정한 전환이 좀 더 중요시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정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감축 기술입니다. 감축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내에서 뭘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지금 그 해외 감축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저도 해외 감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 자발적 시장을 통한 해외 감축 시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CF100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CCUS, CCS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R&D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연구자들이 기후 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COP 회의는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참여국가가 만장일치로 합의문을 도출하는 상황이나 참여국가 구성원들이 지구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계속만 유지만 된다면 지구촌 기후위기 시간은 지금보다 더 늦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에너지 분야 또 재원 분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기술 분야를 포함해서 이 COP 28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되는 요소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Last but not least, 우리 김수빈 고려대학교의 연구원님께서 이번에 COP에 가셔가지고 종횡무진 활약하셨는데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생 김수빈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의미 있고 귀중한 배움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COP 당사국 총회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국들의 기후변화 대응과 동향을 살필 수 있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COP28 당사국 총회에서 확인한 개도국들이 파리협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도국들은 파리협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파리협정이 기후변화의 글로벌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동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척도로 작용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도국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일부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파리협정이 각 국가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지속 가능한 경로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작용함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여전히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제한된 자원 등의 제약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적 부족, 자원 부족, 그리고 경제적 제약 등의 탄소 감축에 대한 노력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도국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성장과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우선순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환경 친화적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조화시키는 방향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탄소 감축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자원 부족과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탄소 배출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또한 토로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현황들을 바탕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이전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선 개도국에서 금융적인 지원 문제를 지속해서 토로하고 있는 만큼 혁신적인 기후 재원 모델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세션에서 문진영 연구위원님께서 언급하였듯이 투명성, 시간적 범위, 규모 등을 고려한 재원 모델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때문에 COP28 당사국 총회에서 또한 손실과 피해 기금을 공식 재원 기구로 채택한 만큼 금융적 지원 기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 및 지식 공유를 통한 협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도국들이 지속 가능한 기술을 획득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에 대한 액세스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개도국들이 현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에 발생할 이슈에 대비하기 위한 적응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커뮤니티 기반의 적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수한 환경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적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사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개도국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선진국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더해 협력적인 접근을 통한 국제 제도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 제도는 효과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또 각 국가가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개도국들이 COP28에서 협력적인 접근법을 통한 제도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또한 언급되었듯이 ODA 제도 역량 강화 등의 협력적 제도가 강화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협력적 제도는 탄소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의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때문에 이를 통해 모든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함으로써 신뢰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탄소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국제 제도는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참여하고 탄소 배출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 분명히 여기 발표자분께서 여기 2배 이상 준비를 하셨을 텐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플로어에 끝까지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소영 오늘 행사를 실질적으로 준비하신 정소영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네, 윤종수 차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 세션이 원래 이게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세션을 중요하게 삐네라를 끝내려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제 제자가 발표하는 거 처음 들었는데 이게 교수하는 맛입니다. 예,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여기 저희 논의된 거는 저희가 유튜브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자료집도 저희들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미리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후에 편집을 해서 저희 CSLab 홈페이지 등을 비롯해서 배부가 가는 곳에 다 올려둘 테니까 그때 자료집 받아 내리셔가지고 또 추가로 공부하시고 또 의견들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멀리서 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다들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